아프로디테 깨어나는 거 그거. 그냥 신비롭고 재밌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 같아요, 그냥.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안 읽었는데요. 생각나는 건 되게 오래전에 읽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 일찌감치 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신화에 대해 너무나 문화적 편식을 해온 것은 아닐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잊혀져 있던 우리의 신화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앞으로 5번에 걸쳐서 다시 만나는 우리 신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서울대학교 국문과 조연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5번의 강의 가운데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여기 있는 대로 우리 신화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오늘 방청객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은 마법 천자문입니다. 보신 적 있어요, 한번? 그 마법 천자문이 대단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리고 아주 신나게,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보는 책 가운데 한 권인데요. 그 마법 천자문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출판계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마법 천자문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그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열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한자라면 대단히 어렵고 정말 까다로운 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익히기 어려운 글자를 아이들이 아주 친숙하게 생각하는 마법, 그렇죠? 그 다음에 만화, 그리고 그 만화책에 딸려 나오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고 게임을 즐기죠. 바로 이런 방식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자를 익히게 하는 일종의 기획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이 마법 천자문의 성공 비결, 또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애들이 그 만화책을 보면서 새로운 한자를 쉽게 익히니까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책들을 자꾸 사주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마법 천자문을 통해서 쉽게 한자를 익힐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그 책의 긍정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그 긍정적인 효과 뒷면에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은 없을까? 이런 반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손자가 그 책을 아주 그냥 폭 빠져서 마법 천자문을 읽는데, 그 아이는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바람풍자를 딱 써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는답니다. 네. 왜 그런 행동을 그 아이가 하는가 하면, 바로 마법 천자문의 그 첫 번째 권을 보면 바로 바람풍에 대해서 만화를 통해서 손오공이 등장을 해서 바람풍자를 가지고 마법을 부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 문자로 생긴 바람풍자라는 글자와 그것을 문자 자체로 익힐 때와 또는 바람풍자라는 글자를 손오공이 등장을 해서 바람풍자를 쓰고 바람풍자를 손오공이 쓰면 바로 광풍이 일어나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바람풍자의 이미지로 바람풍자를 익힐 때 그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자 바람풍자를 써놓고 우리가 바람풍자를 익히면 그 마음속에 바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바람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은 무슨 이렇게 그 광풍, 거센 바람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오늘같이 쌀쌀한 날에는 차가운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을날에 쓸쓸한 바람, 소슬한 바람, 서늘한 바람 뭐 이런 다양한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바람을 맞을 때 그 바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바람이란 우리말 또는 바람풍자라는 한자는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람풍자를 그런 방식으로 문자 자체로 익히지 않고 손오공이 등장을 해서 바람풍자를 쓰고 그 바람풍자를 쓰자마자 아주 사나운 광풍이 일어나면서 악당들을 탁탁 물리치게 하는 방식으로 바람풍자를 아이들이 익히게 될 때 그 아이는 바람풍자 마법 천자문이 가르치는 바람풍자의 상상력에 갇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특별히 만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바람풍자를 보면 손오공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바람풍자를 쓰면 마법이 그야말로 광풍이 일어나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마법이 생각나고 이런 식의 어떤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은 제한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 한 글자를 익히려다가 상상력 1%를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제가 신화인데 신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법 천자문 그 직전에 인기 있었던 책이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죠. 아마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그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물론 긍정적인 효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들에게 준 것이 틀림없죠. 그러나 동시에 조금 전에 마법 천자문을 우리가 그 그림자를 살펴봤듯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런 그림자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리스의 여신과 남자 신들의 모습. 남자 신들은 전부 다 마치 보디빌딩을 한 것처럼 아주 우람하고도 각진 몸매, 그리고 그 얼굴도 뭐 여기 있는 어떤 분들처럼 아주 잘생긴 얼굴, 그러다가 거기다가 머리는 다 금발입니다. 여신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바비 인형을 보듯이 짤록한 허리와 아주 금발을 휘날리면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그런 남자와 여자들의 모습, 남성상과 여성상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등장을 해서 사랑과 뭐 전쟁과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여신과 남신들이
보여주는 외모, 그 이미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바람직한 남자상, 바람직한 여자상을 그런 데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어떤 그 아이들의 문화적, 말하자면 취향, 문화적 감수성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은 더 나아가면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성장해서 아이들의 소비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뭐 옷을 사거나, 그 다음에 외모를 가꾸거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것입니다. 거기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해 주는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수고한다고 음식이나 차를 날라주기 위해서 잠시 등장을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하자면 아버지는 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존재고,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차나 날라주는 존재로 아이들에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요소도 문제지만,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화로 재현될 때 그 만화 속에 등장하는 바로 이런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성 역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같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문제적인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화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신화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화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화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죠. 한국 신화도 아니고 중국 신화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이건 뭐 아마도 일종의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필독도서였습니다. 권장도서였고 필독도서였죠. 따라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 신화보다,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 신화보다 훨씬 더 먼저 알고 먼저 익히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모두 하게 되는가 하면, 신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화의 일종의 모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신화를 볼 때도 항상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준으로 우리 신화나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못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개 신들이, 가계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신들이 등장을 해서 벌이는 갈등들이 아주 다양해서 이야기가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 신화를 보면 이야기가 아주 소박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신들도 전혀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우리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못한 것이구나. 이런 일종의 문화적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이 아니라 문자로, 글자로 읽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신화의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인식되면서 그런 기준으로 한국 신화를 보게 되면 또는 우리와 가까운 동아시아 신화를 보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문화적 자괴감, 우리 문화적 역량이 부족한 것인가 보다 라는 어떤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 신화로 돌아와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세계 신화를 쭉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렇게 신들이 체계적이고 이야기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예외에 속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신화들은 아주 소박하고 단편적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신화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드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로마 시대의 시인과 작가들이 그리스 신화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거기에다가 덧붙이고 하는 가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신들의 계보가 체계적이고 이야기가 아주 풍부하고 다양해진 것입니다. 근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신화들은 문자로 기록되지 못하거나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신화들은 보면 당연히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소박해요. 우리가 신화를 평등한 시각으로 보면 이 단순하고 소박한 신화야말로 오히려 신화의 원형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 서면 우리가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 패배감 내지 자괴감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화를 좀 더 뭐라 할까요? 평등한 시각에서 어느 신화가 더 좋고 어느 신화가 더 나쁘고 어느 신화가 더 낫고 어느 신화는 더 낮고 이런 식의 신화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신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이죠. 비빔밥. 비빔밥하고 비슷한 미국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쉽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푸드가 뭐가 있습니까? 햄버거가 있죠. 햄버거와 비빔밥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햄버거를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애들이 자꾸 살이 찌고 그래서 문제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른이나 애들이나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오려면 우리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예를 들어 비빔밥 같은 음식은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좋은 음식이다라고 말들을 하죠. 근데 애들이 비빔밥 먹기 싫어합니다. 햄버거에 더 친숙하죠.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훨씬 더 친숙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빔밥만 그 햄버거만 계속 먹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비만이 되고 병에 걸리죠.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햄버거 먹기를 중단하거나 햄버거를 한 달에 한 번쯤만 먹고 좀 다른 음식, 예를 들어 비빔밥 같은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화에 대한 우리의 그 독서, 신화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서구 신화만 생각하고 서구 신화를 기준으로 신화를 생각하면 일종의 문화적 편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문화적 편식을 넘어서는 것, 문화적 편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신화 또는 우리와 가까운 이런 동아시아 신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전혀 필요 없다거나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을 신화라고 생각했던 그 일종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신화로 돌아와서 우리 신화를 봄으로써 그리스 신화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화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 바로 창조 신화죠. 창조 신화. 여러분 창조 신화 하면 어떤 신화가 떠오르십니까?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말로 만들었죠. 말 한마디로 있으라.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천지와 그 다음에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만물들이 말 한마디로 탄생했죠. 사실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말 한마디로 만들었죠. 근데 또 다른 모습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진흙을 주물럭주물럭해서 인간의 형상을 빚고 거기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신화, 한국 신화는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좀 전에 누가 당군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가라는 제목이 붙은 신화인데 이것은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인 무가 속에 있는 신화입니다. 일찍이 1920년대에 손진태라는 민속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조사해서 보고한 창세가라는 그 노래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창조신은 하느님이 아니고 미륵입니다. 미륵이라는 신이 등장을 해서 하늘과 땅이 처음에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려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열립니다. 그야말로 이걸 천지개벽이라고 하지요. 천지가 그래서 개벽되고 나서 그 후에 미륵의 이제 몸이 예를 들어서 두 눈은 해와 달이 되고 또 미륵의 몸들은 올라가서 별이 되고 이런 자연 만물들이 미륵의 몸에서 생성됩니다. 서양의 또는 기독교의 창조 신화와 전혀 다른 종류의 창조 신화가 여기에 있는 셈이죠. 근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미륵에 의한 창조에 있어서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얘기입니다. 미륵이 오른손과 왼손에 금쟁관과 은쟁관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금쟁반과 은쟁반에 하늘에서 금벌레와 은벌레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받은 금벌레와 은벌레를 미륵이 남자와 여자로 각각 만듭니다. 남자는 금벌레에서 여자는 은벌레에서 탄생을 합니다. 아니, 인간이 벌레에서
이 도대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의 벌레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탄생했다는 신화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 신화에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중국의 미륵에 해당하는 창조신은 반고라는 신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반고신은 중국에 있는, 남쪽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신인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중국 전체의 창조신으로 변형되었는데, 그런데 이 반고신의 세상을 만든 이야기에 여러 그 문헌 기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운영령기라는 그런 기록에 보면 아주 특별하게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반고라는 신이 아주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창조신인데, 그런데 이 거대한 몸을 갖고 있는 반고라는 창조신의 몸에 벌레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벌레들. 근데 그 벌레 붙어 있던 벌레들이 바람이 싹 부니까 창조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인간으로 변합니다. 벌레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유일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과 벌레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이 두 신화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인간관의 차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고귀하고 위대하고 그야말로 지고한 하느님이 직접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인간은 더할 데 없이,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 만물, 식물이나 동물, 이런 자연 만물과 달리 인간은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직접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든, 거기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자연 만물보다 우리가 훨씬 더 월등한 존재야. 따라서 거기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래.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어.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양의 근대라는 것은 바로 자연을 정복하면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던 거죠. 서양 근대의 사상가 가운데 하나인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연을 사냥개처럼 길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벌레에서 만들어졌다. 인간은 벌레와 다를 바 없는 존재다. 라는 식의 신화적 사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연보다, 자연 만물보다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죠. 말하자면 평등한 존재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그 신화 속에는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신화적 사유에서 어떤 생각이 빚어집니까? 인간은 결국 자연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친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자연을 절대로 정복해서도 안 되고 정복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양화 가운데 산수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화가 가운데 겸재 정선이 그린 아마 산수화를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그 동양의 산수화에 보면 아주 자연의 웅장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도 등장하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조그맣게 거기 있죠. 마치 거대한 자연으로 보면 벌레처럼 거기에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동양의 자연관, 인간관을 그 그림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동양적인 사유라는 것은 신화와 아주 가까운 사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야말로 두 개의 창조 신화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지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가장 큰 위기는 그야말로 생태계의 위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태계의 위기는 상당 부분은 자연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종으로 생각하는, 자연을 부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유에서 이런 생태계의 위기의 상당 부분은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자연을 친구로 생각하는, 달리 말하면 인간도 벌레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사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 신화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화로 다시 돌아와야, 그리고 우리 신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문화들, 나아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 얘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 벌레랑 저희 사람이랑 동양 신화에서는 거의 친구와 같은 동등한 존재라고 하셨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고구려 벽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활 쏘는 장면도 나오고 동물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날카롭긴 하지만 좀 어려운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수렵도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그 수렵이라는 것은 왕이 일정한 시기에, 말하자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이끌고 정해진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을 함으로써 왕의 그 교화가 그 지역에 미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사냥입니다. 따라서 동물들을 많이 잡을수록 왕의 권력은 칭송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이 잡힌 동물들을 가지고 다시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하늘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왕은 바로 하늘이 보낸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사냥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냥입니다. 따라서 그때 동물은 이미 인간의 벗이거나 인간의 핏줄이거나 어머니가 아닙니다. 왕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사냥의 대상일 뿐이죠. 이것은 그런 고대국가 이전의 원시 사회의 신화가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생각, 자연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인간관, 자연관이 동물을 친구로 생각하고 혈연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 동물을 그야말로 함부로 잡지 않고 그 동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고대국가 이후에 그야말로 왕의 수렵도 속에 나오는 그 동물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달라진 거죠. 따라서
그야말로 동양사회의 사유 속에서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프로디테 깨어나는 거 그거. 그냥 신비롭고 재밌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 같아요, 그냥.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안 읽었는데요. 생각나는 건 되게 오래전에 읽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 일찌감치 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신화에 대해 너무나 문화적 편식을 해온 것을 아닐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보신 적 있어요, 한번? 그 마법 천자문이 대단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리고 아주 신나게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보는 책 가운데 한 권인데요. 그 마법 천자문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출판계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마법 천자문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그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열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한자라면 대단히 어렵고 정말 까다로운 글자. 잊혀져 있던 우리의 신화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앞으로 5번에 걸쳐서 다시 만나는 우리 신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서울대학교 국문과 조연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5번의 강의 가운데 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익히기 어려운 글자를 아이들이 아주 친숙하게 생각하는 마법, 그렇죠? 그 다음에 만화, 그리고 그 만화책에 딸려 나오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고 게임을 즐기죠. 바로 이런 방식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자를 익히게 하는 일종의 기획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이 마법 천자문의 성공 비결, 또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애들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여기 있는 대로 우리 신화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오늘 방청객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은 마법 천자.